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축사를 해 주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 직접 발제를 해 주실 조응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토론을 주관해 주신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 한정혜 의원님, 조승래 간사님, 그리고 위성곤, 박정, 정춘숙, 고민정, 김수웅, 이용우, 정정순 의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단결하는 모습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G11의 일원으로, 그리고 국제 무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못지않게 의회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정치학자들도 주목하는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제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주목과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제21대 국회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임시의정원 출범 후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 국회는 3.1 독립정신에 뿌리를 두고 국권 상실, 동족 상잔, 민족 분단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고귀한 불씨를 지켜왔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국회는 여야가 힘을 합해 그 소중한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100년의 의정활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늘날처럼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의정 100년은 협치와 통합을 축으로 더욱 완성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21대 국회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이신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협의할 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국민들도 의원님들을 본받아 서로 통합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정 100년을 여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제21대 국회의 벽두에 개최되는 오늘 세미나에서 참가자 모두가 더 큰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의정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에 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의원님 여러분들과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시어 토론에 참석해 주신 박상철, 김선택, 전종익, 홍호택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처음에 김태년 원내대표로부터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단장 맡아서 일해라 라고
말씀을 듣고 회의를 몇 차례 진행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오래 끌 건 아닌 것 같다.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10일 정도만 하면은 핵심을 걸러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야말로 정말 스피디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국회가 안 돌아가는데 그 A라는 상황을 없애보자라고 해서 하나의 개선안을 내고 나면 그 A가 또 생기게 만드는 일이 사전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막기 위해서 또 뭘 하고 그래서 국회가 식물국회도 아니고 동물국회도 아니고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물을 걸러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초안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나 또는 국민들이 생각하신 거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그 무노동 무임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수당을 삭감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회의가 안 열리는데 삭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의는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려야 한다. 그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좀 두고요. 의장이 의사일정은 1년 연간 의사일정을 공포를 하게 하고 본회의도 한 달에 2번 반드시 열리게 하고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이 연간 의사일정을 세우게 하고 상임위는 월 4회를 개최하게 하고 소위 역시 복수법안소위를 만들어서 열게 하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며칠 전에 저희가 의장 선출을 할 때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나오셔서 이 규정은 훈시 규정이다라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회법에 되어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의무 규정이긴 하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벌칙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훈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인데 그거를 안 지켰다고 거기다가 벌금 500만 원 또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국회가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벌칙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훈시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다가 벌칙 얼마 이거 안 지켰을 때 얼마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좀 열리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주고 상임위원장이 자꾸 열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을 추천했던 원내대표에게 교수단체 원내대표에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국회가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재미있는 것들도 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아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처음에는 개회를 했다가 바로 닫을 수도 있겠죠. 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회 선언합니다 하고 10분 뒤에 산회합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작태도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저희가 기간을 드렸는데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님 또 김서택 교수님 또 우리 전종익 서울대 교수님 더 짧은 저희가 노티파이를 드리고 여기 모셨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황호택 전 동아일보 주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21대 국회는 식물국회도 동물국회도 아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제 법사위의 체계작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제일 앞으로 뺐고요. 그다음에 상시국회라든가 회의 일정, 복수 소위, 선입 선출 다수결 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불출석하거나 해태하는 의원이나 상임위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유명무실한 윤리투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한 예산도 중요합니다. 예결위 심사 개선 방안, 그리고 작금의 개원 및 원구성 문제까지 이렇게 한 6개
5개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체계작구입니다. 법안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사위에 체계작구 심사권이 있습니다. 제2대 국회 51년부터 도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소위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체계작구 문제로 가면은 좋은데요. 정파적 이해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다 붙잡히고 법들이 사그라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체계작구 심사 의뢰 법안 이 20대 국회 때 255건입니다.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은 5개에서 한 10개 정도 개별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다가 대안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칩니다. 이 255개의 법안에는 곱하기 적게 보면 한 7, 많이 보면 10 얼마까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런 법안들이 255개로 녹아져 있고 이 중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사위에서 폐기된 이소위 소관 법안이 91건입니다. 퍼센트로는 35.7%. 별로 안 된다 싶지만은 정말 엑기스 같은 법들이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립니다. 원래 체계작구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 20대 때 당시 정동영 민생당 아니지 어쨌든 정동영 의원님께서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어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였는데 그걸 61개, 61개로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 라고 해서 이소위로 회부를 해버렸고 심의가 안 됐어요. 체계작구만 보면 되는데 그 항목까지도 내용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님이 화가 나가지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끔이 아니죠. 꽤 자주 나옵니다. 장관들 법안 심의 때 불러가지고 현안 질의를 합니다. 군기잡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한 번도 국감이 정기국회 전에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국감법 개정된 게 2012년인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기국회가 아주 알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됐는데요. 의원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세비를 깎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치 혐오, 반의회주의의 다름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추진단에서도 거기에는 상당수 공감을 하셨습니다. 대신 소위 전체회의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 상황을 매 고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되게 함으로써 관심 가지시는 언론이나 혹은 지역 구민들 이런 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의장한테 소속위원들 출결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언론에서 앞으로 계속 소위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소위가 사실은 거의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거기 출결 상황 만약에 법이 이렇게 바뀐다면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고 좀 모니터를 해주시면은 아마 안 나오고는 못 베길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아까 우리 한정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의합니다. 그리고 5분 만에 땅땅 산회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의장께서 첫 번째는 주의 주시고 두 번째는 경고하시고 세 번째는 해당 교섭단체 대표한테 좀 바꿔달라. 그럼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로 굉장한 정무적인 부담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페널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윤리특위 항상 보면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상설특위 되고 난 다음에 기능 상실했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게 각 정당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분들이 소속 의원들보다 훨씬 더 당성이 뛰어나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 심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리위원회를 상설하자. 다만 이것만 가지고 단독 상임위로 할 경우에는 일이 너무 적을 수가 있으니까 법제를 떼버린 사법위원회에 윤리를 갖다 붙여서 업무적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걸 통합하는 그런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조사위원회를 의장 산하에 두고 미 하원처럼 전문가들, 당파성 띄지 않는 분들로 윤리조사위원회를 의장 산하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 추천해 준 데가 어디기 때문에 그쪽 편드는 거 없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윤리위에 조사 내용을 올렸는데 60일 동안 윤리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면은 아마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예결위입니다. 예결위가 예산안이 회견연도 120일 전에 제출해서 30일 전에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약 90일간 가능한데 지금 국감 때문에 9월, 10월을 잡아먹고 11월 한 달 합니다. 12월부터는 깜깜이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예결위 평균 회의 개최 일수가 17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에 20대에 90일 중에 17일.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한 건당 5분도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는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여당은 무조건 디펜스하고 해서 전부 다 보류로 다 넘어가고 결정되는 게 없고 소소위로 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뭐 하다 보면은 며칠 있다가 뭐 합의안이라고 나와요. 정작 중요한 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회의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 그리고 이렇게 졸속 심사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충분히 정기국회 기간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국감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예결위에 보면 소위가 하나 있습니다. 개수조정 소위라고요. 50명의 예결위원 중에 한 17, 8분 정도 그분들이 감액 심사를 하는데 예결위원만 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회의,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소위를 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든 예결위원들을 소위에 소속되게 해서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소위 활동을 자동적으로 하시게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게 하자. 근데 이 4개 소위가 또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4개 소위에서 또 몇 번씩 해가지고 10인 이내에 조정 소위를 만들어서 단일한 안을 만들도록 하자. 이걸 전체 회의에 올려서 예산을 확정짓는, 그리고 회의록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소위 말하는 소소위, 법에도 없는 소소위는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은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 최근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관련해서 아주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법은 잘 돼 있죠. 임기 개시 후 7일에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따라 가지고 법을 지키겠다고 뽑았는데 그게 훈시규제라고 그러고 그게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또 심지어는 통합당에서 추천한 지금 정진석 의원님이 아마 내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뭐 뽑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 선거 3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각 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같으면 의장님, 또 우리 김상희 부의장님, 정진석 부의장님 후보가 등록이 되죠. 후보가 딱 등록이 되고 날짜 임기 개시 후 7일 내에 그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야당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거기서 다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등록하는 방법을 우리 한정혜 단장님께서 창안을 해내셨습니다. 또한 원구성 지금 뭐 참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완전히 이게 끝난 건 아닙니다. 저희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의 중인 건데요. 상임위원 선임 요청을 6월 7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꼼짝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저러고 있어서 합의라는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한 게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숫자는 숫자의 기준을 법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정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수가 많은 순서대로 교섭단체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1번, 통합당이 2번, 뭐 3당이 있으면 3당은 3번,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4번,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식으로 하면은 통째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데 하나씩 고르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임위원회 배분이라고 있습니다. 14번까지가 지금 현재 하나씩 나눠 갖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15번부터는 저쪽에서는 의석수가 안 되니까 고를 권한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4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게 되는데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여기에는 비인기 별로 뭐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하는 그런 상임위들만 15번부터 남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번까지는 웬만큼 균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단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통으로 협상을 해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반성에서 이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 간략하나마 시간에 쫓겨가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생각을 모으고 했던 것들 뭐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법대로 하자라고 합니다. 국회도 이제 제발 좀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날짜 지켜야 되는 거, 또 진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그거 전부 다 훈시 규정이라고 하고 안 지키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법 지켜야 된다고 하고 행정부처들한테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법은 회의법의 최정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안에 담고 있는 법입니다. 관행과 단서 조항 그리고 여야 대표의 합의, 이것들이 법을 흔드는 상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중심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또 좋은 토론 해주셔서 거기서 나온 좋은 말씀들 저희들 다 또 받아 안아가지고 더 좋은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 국회의원으로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됩니다. 이후 제1공화국에서는 독립운동가들 간의 통일 문제에 대한 갈등과 좌우 대립이 심해졌으나 또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통합되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당시 한국 독립당 출신의 조서왕이 전국 최고 득표로 국회에 당선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4.19 혁명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를 거쳐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이어 있는데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가 비로소 협치와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헌법에도 국회가 국정의사결정권을 가진 국민 대표기관으로 권력기관이 제일 앞에 규정되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후 제야 정치 세력이 원내 진입하는 등 통합의 범위를 넓히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의 협치와 통합을 위한 노력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야 간의 극단적인 정쟁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과 실망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제적 위상 상승과 국회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60년대, 50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미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 비해서 2018년은 거의 198배에 달하는 1인당 GDP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액수로 표 1을 보시면 다른 나라와 굉장히 비교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화에서도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2019년 우리나라는 세계 2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아 일본,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오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시기 198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국가는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잡는 추경 모델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모범적 극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 중요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마스크 샌들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고언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0일자 뉴욕타임즈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감염 확산을 막아냈다는 보도에 신속한 대응, 대규모의 안전한 초기 검사, 접촉 경로 확인과 격리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그 비율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례를 외국에서 따라잡기 어렵다고 평가했는데 그 이유를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국민적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G7이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초청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은 4월 10일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당연시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한 국제사회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모범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각국의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민주주의가 멈춰선 상태라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도 합니다. 반면 4,4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선거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28년 만에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대 개원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가 직면했던 코로나19라는 극난 중에 국민들이 이뤄낸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국회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20대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개념이나 인식이나 평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대에도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법률안 통과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는 법안 발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통과율이 낮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1에서 보시면은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주요국의 경우에도 여기 통계에서는 제가 밝히지 않았지만 그 통과율이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높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입법 법률안에 대한 통과율이 매우 낮아서 우리나라 국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평가나 인식에는 나름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중의 국가 위기를 맞아 초당적으로 법 절차에 따라 헌정일을 수습하고 대통령 보고서까지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한 것은 굉장한 협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1대 국회는 새로운 의정 100년을 계시하는 국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G7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국회에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8대 국회에서는 이러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현재 의원들의 노력도 바로 이러한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앞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의 다양한 정책 입법적 과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국회 입법처소처도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 지원 활동을 열심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개의 발제를 들으셨고요. 이제부터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12시에 좀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토론 시간으로 10분씩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통계 자료에서 법사위에서 255개, 91개 총 346개가 이번에 이제 폐기돼 버렸다고 했는데 이 법이 사실은 이미 완성된 단계에 온 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현행 법률이 1,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이 숫자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현행 법률이 그냥 사장되어 버린 것은 어마어마한 이건 그 국회의 기능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법사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하계 동계 휴가안 제시한 건 너무나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와서 또 공부했는데요. 제가 석사 때 국정조사권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제 국정감사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그 대한민국 헌정 그 의정 운영에 쐐기를 박을 수도 있다라는 그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이 몰랐습니다. 이게 단서 조항에서 때문에 본회의에서 한 줄 몰랐는데 정말 이거 좀 그 정기 국회하고 국정감사는 분리돼야 될 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역시 입법권하고 예산심이기 때문에 그게 또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소조항을 없애든 아니면 실제 실행할 때 있어서 이번에 뭐 많은 의석이 있으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정말 8월달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이건 당연한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심사 과정 중에서 소위 소소이 협상 과정을 없애자라는 것은 그건 이 이야기 바로 이것이 이제 쪽지 예산의 이제 그 근원지인데 뭐 우리 헌법학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집이라고 국회의 그 피전홀이라 그래서 비둘기집은 비둘기가 들어가서 뭐 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소소이를 이제 협상을 없애자는 건데 비둘기집을 없애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웅조 우리 심의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협치와 통합은 입법조사처가 아까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 앞에서 정치 색깔을 보이면 좀 그래서 굉장히 좀 말씀을 조심한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이 통합도 냉정하게 그 현실의 조건을 그 근거로 한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볼 때 쭉 제가 그 담당 중에 하나가 국회법 연역을 봤어요. 그래서 쭉 많이 개정을 해왔는데 이게 의외로 약간 잡탕이다. 위원회 중심이다. 그러면 위원회 중심 규정을 집어넣고 또 법이란 것은 수기 과정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또 수기 과정을 강화시키고 또 정부 입법에 의존하지 말고 의원 입법을 많이 만들어라면 또 그걸 또 넣어놓고 그래서 얼뜻 보면 총 만나돼가지고 아까 조홍천 의원님도 규정은 잘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한 번은 손을 봐야 된다. 저는 이 국회법의 연역을 보니까 1948년까지 가지만 실제 제3공학 때 출발할 때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그 근거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제3공화국 때는 행정국가 내지 그런 걸 지향했기 때문에 국회의 존재감이 그렇게 강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추진단에서 법안을 확실하게 마련한 다음에 정말 그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야당 의원도 들어와 가지고 이거 전반 국회적으로 손을 보자. 저는 아까 김태현 원내대표 말씀이 참 기가 딱 닿던데 레일을 잘 깔아놔야지 이게 속도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 차원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 야당하고 협치를 해서라도 국회법을 좀 저는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국회법 안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2019년이면 작년입니다. 작년에 국회법 규정이 하나 이제 바뀐 게 있는데 아마 아시거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입법 청원을 할 때는 그 전에는 그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서 국민들이 입법 청원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와대도 국민 청원을 하는 판에 국민들이 정말 국회에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청원 제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국민들도 이제 국회의원 소개 필요 없이 이거 조건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 최장직 교수님은 정당 정치를 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 옳지만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적 그 전통이 있어요. 뭐 4.19, 육시방쟁, 뭐 촛불까지 다 보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의지는 무지 강하고 효과를 발휘해 왔거든요. 그러면 이 국회 입법 과정에도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나설 수는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분위기도 담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어떤 야당 대표에 대한 그 말씀을 비판해서는 좀 어설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국회법의 훈시 규정이라는 단어는 국회의원 스스로 그건 할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의장은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고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 헌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의장의 지위를 어떤 이 대통령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체어맨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해달라 스피커로서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당적 보유 금지를 훈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의장이 당적 보유 안 가지면 처벌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법을 저는 이번에 이 시대에 맞게끔 한번 제대로 손을 보는 계기로 잡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수에 의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민의의 전당이 뭡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 정책 결단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도 약간은 깔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힘을 얻어서 야당과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또 온 언론과 국민들의 공론화 시켜서 이 국회법만큼은 마침 제1호 법률로 잡으셨다니까 정말 너무나 잘하신 것 같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그 국회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를 보니 법사위에만 좀 그 법률을 좀 아는 율사들이 모여 있고 다른 데는 막 이렇게 운동하던 지사들이 모여 있으니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거칩시다. 이렇게 된 거랑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거친다는 거는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좀 법답게 좀 만들어 봅시다. 그죠? 문구도 좀 그렇게 만들고 다른 법하고 좀 조화를 좀 이루어서 좀 왜냐면 한 국가의 법 질서에는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뭐 이 정도 취지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참 엉뚱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률의 문헌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도 전혀 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세요. 만약 국회법에다가 지금처럼 넣지 않고 법사위의 그 소관사항이나 그 체계작구 심사 권한에다 아예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 법안을 법사위가 재심사한다. 실질적으로 재심사한다. 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그걸 국회법에 규정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해결할 겁니다. 근데 국회법에는 그냥 그 체계하고 작구하고 형식만 심사한다 이래놓고 실질적으로는 다 내용 심사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로테스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국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법사위의 이런 권한 때문 아닙니까? 그 권한도 법에서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권한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왔을 뿐이죠. 잘못된 관례죠. 그것도 위법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사위 그 체계 작구 심사 권한 자체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정도 우리 수준 이게 처음 제안될 때 51년이니까 70년 됐습니다. 그냥 삭제도 돼요. 그냥 없애도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할 능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다 검토해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님이 다 보고하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근데 여전히 걱정이 되시면 또 어떤 제가 문헌을 읽어보니까 그래도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를 통해서 법률이 수준이 제법 많이 높아진 그런 이점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혹 있더라고요. 뭐 그동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그 과거 얘기죠. 만약에 그래도 체계작구 심사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여기서 많이 법률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그 각 상임위에다가 전문가를 좀 배치해서 상임위 내부에서 그 체계작구 심사를 충실하게 해서 그 내부적인 입법 과정에 녹아들어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제안하신 대로 그 국회의장이든 국회 입법조사처 아래에다가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경유만 해서 결국 최종 결정은 그 상임위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체계작구 심사에다가 뭐 위헌성 심사에다 내용까지 검토해서 제정해가지고 그 적용했던 법안 중에 왜 이렇게 많은 게 헌법재판소도 위헌 심판을 받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법사위가 전문성이 있다는 건 그 법제 사법 영역하고 그 법률 만드는 그 형식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 전문성은 다른 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 심사를 하려면 그 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법사위에서 내용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전문성도 없는 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자기 권한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법사위 맡길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성 심사는 혼자서 하면 돼 결국.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번에 좀 정리를 하셔서 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남들이 보면 좀 우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에서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다. 거기는 국회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의 위원회 위원장 때문에 그죠? 국회가 제대로 구성도 못한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국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빨리 우리가 헌법을 좀 개정을 해서 헌법 안에다가 그야말로 국민이 직접 법률안도 발의하게 하고 또 국회의원들 중에 일하는 국회의원에서는 국민이 소환도 하게 하고 더 발전해가지고는 국회와 경쟁할 수 있는 시민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경쟁하게 하는 뭐 의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렇게까지 전진이 돼야 비로소 우리 국회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나가지 않게 우리 이번에 그 국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두가 다 국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큰 갈등, 그다음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 투 트랙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숫자면으로 본다면 우리 유흥조 심의관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선의훈안의 정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견이 없거나 또는 갈등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추려내서 그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트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까 조홍천 의원님 발표하신 것 중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했지만 자꾸만 바꾸는 거 이런 것도 많다. 네. 숫자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것뿐 아니라 자꾸 문구 뭐 저희가 법을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문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법률이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안건 중에 어떻게 여야가 내지는 이 국회가 그러니까 이견이 없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추려내서 그거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제 그게 될 때 나머지 다른 부분 주요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의 문제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법안 소위를 뭐 내고 이런 것들을 이나 또는 뭐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것들을 한번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부분, 이견이 없는 부분을 자꾸 다져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는 방법도 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모여서 뭐 어떤 문제든지 얘기를 하고 보면 이 갈등이 있는 양자 간에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여야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견이 없는 부분을 확정을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토론을 하고 물론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다수결로 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빨리 이견이 없는 부분을 확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리고 이견이 없음이 서로 확인이 됐다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확인을 하고 확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요한 갈등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미 이제 그 이전에 합의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거 아니고 예전에 했던 거 미안한데 그거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갈등이 지금까지 한 게 다 무산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제도들에 대한 뭐 부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다 뭐 좋은 제안이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나온 법안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성과를 내시려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주요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적으셨던 거 아닌가. 성과를 내는데 좀 관심이 더 많이 가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를 좀 조화를 이뤄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국회라는 기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학생들도 별로 인상이 좋지는 않아요. 그 국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사회에는 이해관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목소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도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그리고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갈등과 그런 문제를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협치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법사위가 그동안에 우리 조응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꾸 심사, 법률 체계 심사에 그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른 그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문제 삼음으로써 법안 가결률이 뭐 16대 국회에는 37% 가까이 됐는데 17대 25, 18대 16, 뭐 이게 점점점 내려와서 20대 국회에는 불과 법안 가결률이 11%밖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또 법안 처리 기간도 15대 때는 210일 법안 한 건당 그게 또 평균이죠. 뭐 자꾸 수정 이런 건 사실 그것까지 합해서 평균인데 19대 때는 법안 처리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이 516일이나 되었는데 이 법사위를 사법위와 윤리위를 합친 기능으로 줄이고 그 법안 심사하는 기능을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로 넘겨서 그 입법 보조기관들이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어떤 정파적 이익에 개입되지 않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의 입법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이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CRS라는 입법 조사국이 있죠. 영어 뭐 CRS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앞 두 문자를 딴 것인데, 미국의 4대 입법 보조자 기관의 하나이고 15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걸 우리 지금 입법조사처도 현재 변호사가 16명이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12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수정이나 이런 건 법제실에서 하더라도 법률 체계 심사 이런 건 조금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입법조사처가, 또 현재는 입법조사처장이 차관급인데 뭐 입법조사처장의 지위를 뭐 장관급으로 격상시킨다든가 이래서 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국회 입법 보조를, 상임위의 입법 보조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 국회 선진화법을 건드리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오늘 발표를 보니까. 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에 있어서 매번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이렇게 국회가 원구성이 새로 될 때마다 대개 총선에서 진보 쪽이 뭐 보수 쪽이 승리하면 보수계 언론들이 야, 이 국회 선진화법 바꿀 때 됐다. 왜 다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은 당이 입법을 주도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그리고 또 진보가 승리하면은 또 진보 쪽의 언론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뭐 만년 다수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고쳐야 될 것이 바로 패스트 트랙, 지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패스트 트랙이 뭐 그 법이 옳다 그러냐는 제가 따질 일은 아니고요. 패스트 트랙의 소요 기간이 330일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패스트 트랙이 아니고 슬로우 트랙인데, 그렇다고 이것도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골간을 이루는 내용인데, 이걸 옛날에 홍영표 의원이 뭐 한 150일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국회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 체계 심사 기능 90일만 빼더라도 330일에서 90일 빼면 240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선배 원조 정당이 조금 지나치게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계속 패배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갔죠. 그래서 좀 국민한테 겸손하게 보이고 국민의 마음을 사고 다음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이기려면은 좀 겸손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그런 또 좀 그런 태도로 계속 국회를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